어머니, 저 여기서 살게요. 3개월 전 남편 보험금 5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던 며느리였습니다. 그 여자가 뻔뻔하게 제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대체 무슨 배짱으로 돌아온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 살금살금 복도로 나갔어요. 사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저는 숨을 죽이고 그 틈 사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72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백년 삼계탕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이 가게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25살에 시집와서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죠.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닭을 손질하고 손님상을 차리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닭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은 뜨거운 국물에 데어서 얼룩덜룩했어요. 그래도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뚝배기를 비우고 국물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먹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했거든요.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병원비 대느라 빚도 졌지만 외동아들 정훈이 하나 믿고 이 악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마저 3개월 전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34살 한창 일할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요. 이제 제 곁에 남은 피부치라곤 오촌 조카 민석이 뿐이에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72해를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벽에 걸린 남편 영정사진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허리춤에는 늘 묵직한 통증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협착증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초복이 코앞인데 누가 육수를 끓입니까?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입꼬리는 언제부터인가 아래로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그대로 두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간판이니까요. 육수실 문을 열자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어제 불을 끄고 간 가마솥에서 희미하게 남은 향이었어요. 50년 된 무쇠 가마솥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끓여낸 육수만큼은 어느 곳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닭뼈와 황기, 당귀, 대추를 넣었어요. 비법 약재는 제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조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었죠. 이 맛이 사라지면 백년 삼계탕도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뽀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큰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면서 문득 아들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이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달려와서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닭 날개를 뜯어먹곤 했죠. 그 녀석이 좋아하던 부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3개월 전 그날도 이렇게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국자를 놓쳤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즉사였다고요. 병원 영안실에서 하얀 천을 걷었을 때 그 아이 얼굴은 너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아들 보험금을 챙겨서 연락도 없이 떠났어요. 저는 그 여자를 원망했습니다. 내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위로 한마디 없이 돈만 들고 사라진 여자.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이가 갈렸어요. 아침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이모 2명과 홀 서빙 아르바이트생 3명. 저는 그들에게 오늘 할 일을 지시했어요.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재료 준비도 빠듯했습니다. 10시쯤 조카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늘 그랬듯이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를 제가 데려다 공부시키고 가게 일도 가르쳤거든요. 이제는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가게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민석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고모님,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몸 생각 좀 하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초복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한가하게 누워있을 수가 있냐? 예약이 500그릇이 넘어.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피부치는 저 아이뿐이라고.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민석이가 채워주고 있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밀려들었고 뚝배기 끓는 소리와 주문 외치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주방은 찜통 같았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홀서빙을 맡은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앞치마를 벗어 던졌어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님들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고 저는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 발 아래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달아 있었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봤던 그 여자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 보였어요. 며느리 정혜린이었습니다. 3개월 전 아들 보험금 5천만 원을 챙겨 들고 사라졌던 그 여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3개월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여자가 왜 여기 나타난 걸까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내 아들 보험금은 다 어디다 썼어? 그 돈 들고 어디서 놀다 왔냐? 혜린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갈 곳이 없어요. 밥값은 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발이요. 민석이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고모님, 일단 손님들 보니까 뒤로 들이시죠.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쫓아내고 싶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서빙 직원이 나가버린 참이었어요. 손님들은 줄을 서 있었고 주방에서는 뚝배기가 끓어넘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고무장갑 한 켤레를 혜린이 앞에 던졌습니다. 설거지나 해.
그릇 하나라도 깨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혜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틈틈이 혜린이를 지켜봤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어가는데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깨뜨릴 뻔한 적도 있었지만 가까스로 잡아냈어요. 요령은 없었지만 끈기는 있어 보였습니다. 문득 그 여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울렁거리는 듯 입을 틀어막고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혜린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어디서 훔쳐먹다가 체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주방 이모들이 제 옆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보통 철면피가 아니네요. 돈 떨어져서 온 거지 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기는 싫었어요. 창피했거든요. 내 며느리가 저 꼴이라는 게. 저녁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가게에는 저와 혜린이만 남았어요. 저는 그 여자를 창고 옆 비좁은 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간이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죽은 듯이 지내다 나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방 벽에 걸린 아들 영정 사진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불쌍한 내 새끼, 저런 여자를 만나서 제명에 못 살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혜린이 방이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혜린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제가 꼭 찾아낼게요. 증거가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증거라니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통화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돈 때문에 온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밑창 다 다른 운동화, 뼈가 드러난 손목.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동정은 금물이라고. 저 여자는 내 아들을 데려간 원수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내일을 위해 몸이라도 쉬어야 했어요. 초복까지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가게가 바빠지면 저 여자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왜 이 가게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혜린이가 들어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았어요. 초복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예약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닭 삶는 냄새와 인삼향이 가게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냉장고 재고를 확인하러 창고에 들어갔어요. 복날 대목에 쓸 귀한 재료들을 미리 챙겨둬야 했거든요. 완도에서 공수한 최상급 전복 3kg, 그리고 산삼 배양근 2박스. 이것들은 특별 코스 손님용으로 따로 빼둔 것들이었습니다. 냉장고 가장 깊숙한 칸에 제 손으로 직접 넣어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복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가 보이지 않았어요. 산삼 배양근도 한 박스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그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는 있었거든요. 냉장고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복 3kg이면 50만 원어치가 넘습니다. 산삼 배양근은 더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요즘 들어 부쩍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다른 데로 옮긴 기억은 없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꺼내 재고 기록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입고된 물건이 맞았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창고로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석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모님,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요. 요즘 재수 씨가 이 창고 주위를 자꾸 서성거리던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도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도 새벽에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나길래 나와봤더니 재수 씨가 있더라고요. 뭘 찾는 것 같던데 제가 나타나니까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민석이 말에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혜린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몰래 뭔가를 우물거리거나 뒷마당으로 뛰어나가 헛구역질을 하는 모습이요. 저는 그게 비싼 재료를 훔쳐먹다가 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심 영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뚝배기에 닭을 담다가 문득 뒷마당 쪽을 바라봤어요. 혜린이가 식자재 납품 트럭 기사와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건네봤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뒷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제가 가까이 가자 혜린이가 황급히 종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설거지하러 들어갔어요. 트럭 기사도 얼른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가게 단골이자 오랜 친구인 오 반장을 만났습니다. 오 반장은 전직 형사 출신이에요. 30년 넘게 강력계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눈매가 날카로웠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고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전복이 사라진 일, 산삼 배양근이 없어진 일, 혜린이가 납품 기사와 수상하게 얘기하던 일까지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에 쥐새끼가 든 것 같아. 재료가 자꾸 없어져. 오 반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누구 짓인지 짐작은가? 저는 주방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혜린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며느리가 온 뒤로 시작됐어. 3개월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났잖아. 보험금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온 게 분명해. 오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혜린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요즘은 증거 없이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까? 저는 반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즘 초소형 카메라가 잘 나와. 창고랑 사무실에 몰래 달아두면 누가 손을 대는지 다 잡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증거만 잡으면 당장 경찰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저는 늘 앞치마 주머니에 창고 열쇠를 넣어 다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확인했을 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열쇠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뒤졌어요. 이불 밑, 베개 밑, 서랍장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저는 거실로 나가 앞치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쇠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분명히 어젯밤에는 없었는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자는 사이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혜린이가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앞치마 빨래할까요? 어제 국물이 많이 튀었던데.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앞치마를 가져갔던 게 혜린이였구나. 그 사이에 열쇠를 빼서 복사하고 다시 넣어둔 게 아닐까? 저는 혜린이 얼굴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태연해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저녁 무렵 민석이가 카운터 현금을 정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모님, 시제가 5만 원 비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현금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5만 원이나 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서둘러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계산은 맞았어요. 그런데 실제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아르바이트생이 실수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아이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민석이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알았습니다. 제 눈초리도 자연스럽게 혜린이에게 향했어요. 그 여자는 홀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꼭 자기가 저지른 일을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민석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모님,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닌데요. 재수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고요? 장례식 때 온 재수 씨 친구한테서요. 혹시 가게 명의라도 도용해서 대출받으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채업자라니. 그래서 그렇게 초라한 꼴로 나타난 거구나. 돈에 쪼들려서 내 가게에 기어들어온 거야. 저는 혜린이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가게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가게로 향했어요. 뒷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혜린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금고 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거구나.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현장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혜린이가 금고가 아니라 책상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문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혜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왜 안 맞지? 숫자가 비는데 분명히 어딘가 구멍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가게에서 돈을 빼돌릴 구멍을 찾고 있구나. 횡령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석이 말이 맞았어요. 저 여자는 돈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아들 보험금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내 가게까지 노리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날 대목만 끝나면 당장 내쫓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전복 분실, 열쇠 소동, 현금 부족, 그리고
한밤중에 장부를 뒤지던 며느리. 이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훈아, 내가 데려온 여자가 이런 여자였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지켜낼 테니까. 이 가게는 내 아버지가 물려준 거고 할머니가 물려준 거야. 저런 여우 같은 여자한테 빼앗길 수는 없어.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어차피 2~3시간 뒤면 또 가게에 나가야 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오 반장이 말한 대로 카메라를 달아서 증거를 잡겠다고요. 그리고 복날 대목이 끝나는 날 며느리를 경찰에 넘기고 영원히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요.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고 며느리는 그 도둑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바로 그 도둑이었다는 것을요. 초복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 반장이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영업이 끝난 밤 10시가 넘어서였죠. 그는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야, 이거 손톱만한 거야. 아무도 모를 거다. 오 반장이 가방에서 꺼낸 건 동전보다 작은 카메라 3개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게 다 찍힌다니. 오 반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무실 천장 구석, 창고 입구, 그리고 금고가 보이는 각도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저는 기계치라 옆에서 손전등만 비춰줬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내가 앱 깔아줄게. 오 반장이 제 낡은 스마트폰에 뭔가를 설치해줬어요. 화면을 누르니 사무실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장부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를 저 여자한테 뺏길 수는 없었거든요. 고마워.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오 반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쥐새끼 잡으면 삼계탕 한 그릇 사. 그걸로 됐어. 그가 돌아간 뒤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제가 봐도 전혀 모르겠더군요. 천장 몰딩 사이에 숨겨진 검은 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혜린이가 뭘 하든 다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주방에서 닭을 손질하다가도 손님 계산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뚝배기를 태울 뻔한 적도 있었어요. 민석이가 옆에서 고모님, 요즘 휴대폰을 많이 보시네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혜린이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었어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시키는 일만 묵묵히 했어요. 손님이 흘린 국물을 닦고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들어오고 힘든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큰 걸 노리니까 저렇게 참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속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가게 안쪽에 있는 내실에 숨어 있기로 했어요. 예전에 제가 낮잠을 자던 조그만 방이었죠. 거기서 문틈으로 사무실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어요. 혜린이만 남아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였어요.
등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른이 넘은 몸으로 이러고 있자니 서글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혜린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사무실로 향하더군요. 저는 문틈에 눈을 갖다 댔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혜린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 여자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또 저러고 있구나. 가게 돈을 어떻게 빼돌릴지 궁리하는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혜린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온 걸까요? 문이 열리더니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웬일이지? 벌써 자정이 넘었는데. 민석이는 사무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혜린이가 급하게 장부를 서랍에 밀어넣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석이가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불빛으로 주위를 비췄습니다. 그러더니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금고 문을 쓰다듬듯이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왜 금고를 만지는 거지? 하지만 민석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석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를 한껏 낮춰서 말하더군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지만 내실과 사무실 사이 거리가 있어서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형님.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복 끝나고 바로요. 늙은이가 고집이 세서 작업 좀 쳐야겠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이라는 단어가 영업이라고 들렸어요. 저는 민석이가 거래처랑 통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날 대목을 앞두고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민석이가 전화를 끊고 두리번거렸어요. 혜린이는 책상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숨을 참았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멀어졌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혜린이가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혜린이는 왜 민석이를 피해 숨은 걸까? 들키면 안 될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장부를 조작하다가 들킬 뻔한 거야.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출근했어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 걱정 마라.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민석이는 내 편이야. 저 아이만은 믿을 수 있어. 점심때 민석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우리 가게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합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합병? 그게 무슨 소리야? 민석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몸도 안 좋으시고 이참에 대형 업체에 넘기고 편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조건도 꽤 괜찮아요. 저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수금액, 권리금, 계약 조건 같은 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액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안 돼. 이 가게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백년 삼계탕이라는 이름을 팔 수는 없어. 이 육수 맛은 아무도 흉내 못 낸다고. 민석이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어요. 눈빛이 잠깐 차갑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안이라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이내 표정을 바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뜻이 그러시다면요.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최고니까요. 그 아이가 돌아서는데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석이가 왜 갑자기 합병 얘기를 꺼낸 걸까? 그것도 복날 대목을 코앞에 두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털어냈습니다. 민석이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편하게 살길 바라는 거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혜린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손에 행주를 쥔 채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얼굴에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할 말이 있으면 시원하게 하든지. 할 말 있으면 해. 혜린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전무님이 좀 이상해요. 어젯밤에 가게에 오셨던 거 아세요? 새벽에 혼자 와서 금고 쪽을 살피고 가셨어요. 저는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민석이는 이 가게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아이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새벽에 와서 일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혜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내 피부치를 모함하려 들다니.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저 여자는 정말 뻔뻔하구나. 자기가 저지른 일을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또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꾹꾹 눌러 썼어요. 혜린이가 민석이를 의심하게 만들려 한다고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남을 끌어들이는 수작이라고요. 복날만 끝나면 당장 내쫓겠다고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휘영청 밝은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이 가게 꼭 지킬게. 내 아들이나 딸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됐구나. 내가 아이도 없이 갔으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혜린이 뱃속에 정훈이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게 바로 이 가게와 그 아이의 미래라는 것을요. 초복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였어요. 가마솥 앞에 서 있으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주방 온도가 40도를 넘었어요. 열기가 얼굴을 후끈후끈 달궜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앞치마가 땀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500그릇이 넘는 예약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직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닭을 삶고 찹쌀을 불리고 대추와 밤을 까고 인삼을 손질했어요. 주방은 전쟁터였습니다. 뚝배기 끓는 소리, 칼질 소리, 불타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인삼향과 닭 삶는 냄새가 가게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목이 쉬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뚝배기는 불이 약해. 저 닭은 익었으니 꺼내. 찹쌀 더 불려놔. 쉴 틈이 없었어요. 혜린이도 새벽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못 잔 티가 역력했어요. 손이 물에 불어서 퉁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꼴이 되든 알 바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어요. 홀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밖에는 줄까지 섰어요.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보양식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때였습니다. 혜린이가 뚝배기를 나르다가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쟁반이 기울어지면서 뚝배기가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조심해. 다행히 뚝배기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혜린이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눈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꾀병을 부려? 정신 안 차려? 혜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헛구역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혀를 찼어요. 또 저러네. 뭘 훔쳐먹었길래 맨날 토하는 거야. 잠시 후 혜린이가 비틀거리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발이 꼬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갔어요. 혜린이가 쓰러진 자리에 뭔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닳아서 너덜너덜했습니다. 혜린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주위를 살피며 얼른 그걸 집어들었어요. 혜린이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숫자들, 식자재 이름과 금액, 전복 몇 킬로그램 얼마, 산삼 배양근 몇 박스 얼마, 그리고 빨간 줄이 그어진 최민석이라는 이름. 물음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거래처 이름과 입금 날짜가 적혀 있었고 또 어떤 페이지에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메모가 휘갈겨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민석이 이름이 여기 있는 거야? 숫자들을 훑어보니 가게 매출과 비슷한 금액들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게 재산을 조사하고 민석이 이름까지 도용해서 횡령 장부를 만든 거구나. 감히 내 조카를 건드리려고. 저는 수첩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혜린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으면 이래. 아프면 나가. 혜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 눈에 당혹스러움이 서렸습니다. 수첩을 찾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저는 민석이를 따로 불렀어요. 사무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봐라.
민석이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그 아이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는 노안이라 자세히 보이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이내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혜린이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내 이름도 있고 내 이름도 있어. 가게 돈을 빼돌릴 궁리를 한 것 같아. 민석이가 수첩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수가 절 감시한 건가요? 소름 끼치네요. 아마 절 쫓아내고 가게를 차지하려는 계획인가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민석이도 같은 생각이구나. 내 편은 민석이뿐이야. 그렇지? 저 여자 눈에 뭐가 씌었어. 제정신이 아니야. 오늘 당장 내보내야겠다.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고모님, 더 이상 두시면 위험해요. 오늘 당장 내보내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30년 넘게 피땀 흘려 지켜온 가게를 저 여자가 노리다니. 저는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혜린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 앞에 수첩을 탁 던졌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이게 뭐냐? 혜린이가 수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고무 장갑을 벗으며 더듬거렸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제발 들어보세요. 오해예요. 뭘 들어? 내 조카 이름으로 장부를 조작하려고 했지? 가게 돈을 빼돌릴 구멍을 찾은 거잖아. 혜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가게 돈이 새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전무님이 이상해요. 재고랑 장부가 안 맞아요. 누군가 빼돌리고 있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석이가 이상하다고? 민석이가 돈을 빼돌렸다고? 저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손바닥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어디서 내 피부치를 모함해. 내가 훔쳐놓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당장 나가. 혜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짐 싸. 오늘 밤 안으로 나가. 혜린이가 입술을 떨며 쪽방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신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내 아들 무덤에도 가지 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번쩍하고 빛이 번지더니 우르르 쾅쾅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이내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어요. 바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가게 간판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폭우 속에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그건 너무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쪽방으로 갔습니다. 혜린이가 캐리어에 짐을 쑤셔넣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손이 떨려서 옷가지를 제대로 접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찔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비 그치면 나가. 오늘 밤만 봐주는 거야. 내일 해 뜨면 꺼져. 혜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무님이 정말. 닥쳐. 내일 아침 해 뜨면 당장 꺼져. 저는 돌아서서 방문을 닫았어요.
등 뒤에서 혜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안방으로 갔어요. 그날 밤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훈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옆에 혜린이가 서 있었지만 저는 그 여자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데려온 여자가 결국 이렇게 됐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꿈속에서 정훈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이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정훈아, 정훈아. 하지만 그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어요.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이 시간에 웬 전화인가 싶어 황급히 받았습니다. 고모님, 내일 새벽에 중요한 식자재 계약건이 있어요. 업체 사장이 직접 옵니다. 큰 거래라 고모님이 직접 만나셔야 해요. 가게 비우시면 안 돼요. 제가 일찍 갈게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 수첩에 적힌 숫자들, 민석이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수첩이 횡령 장부가 아니라 횡령을 추적하는 기록이었다는 것을요. 혜린이가 밤마다 장부를 뒤진 건 돈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빼돌리는지 찾으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 민석이가 데려온다는 그 업체 사장이란 게 어떤 사람들인지도요. 말복 전날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 내일이었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하니 혜린이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으니 당연하겠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저도 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여자를 영영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침 7시쯤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이가 종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고모님 드리려고요. 고급 안마기예요.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비싼 걸 어떻게 해? 상자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몇십만 원짜리였습니다. 민석이가 씩 웃었습니다. 고모님이 고생하시는 거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제가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 편은 민석이뿐이야. 저는 안마기를 받아들었어요. 민석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었습니다. 민석이가 그들을 맞으며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냐?
민석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단체 예약하신 손님들이에요. 회사 회식이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천장도 살피고 벽도 두드려보고 마치 집을 사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손에는 서류 같은 걸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린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 프랜차이즈 업체 사람들이에요. 전무님이 가게 넘기려고 불러온 거예요. 제발 조심하세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닥쳐. 어제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오늘만 참고 내일 꺼지면 돼. 혜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어요. 저 여자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저는 심하게 지쳤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방에서 뚝배기를 들다가 휘청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며칠간의 과로와 스트레스, 불면증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달려왔어요. 고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모님, 요즘 너무 무리하셨어요. 잠깐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복 전날인데 어떻게 쉽니까? 하지만 민석이가 막무가내였습니다. 고모님, 이러시다 쓰러지세요. 잠깐만 눈 좀 붙이세요. 제가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온 게 있어요. 민석이가 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구수한 쌍화탕 냄새가 났습니다. 이거 드시고 잠깐 주무세요. 딱 1시간만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쌍화탕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민석이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모님, 저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결국 쌍화탕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쌉쌀한 맛이었어요. 뭔가 약간 이상한 뒷맛이 있었지만 한약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는 컵을 비우고 민석이에게 돌려줬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민석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아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방 구석 문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혜린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석이가 보온병에서 쌍화탕을 따를 때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하얀 가루 같은 거였습니다. 혜린이는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막았어요. 민석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두려웠거든요. 그 여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금세 눈이 감겼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여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가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그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눈을 떴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민서가 나 이상해. 도와줘.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마비된 것 같았어요.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듯이.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잘 듣네. 한이 온 것보다 이게 더 빨라. 수면제 2알이면 충분하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면제?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석이가 비릿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아는 민석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민석이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왜 문을 잠가? 민서가 왜 그래? 내가 왜 이래? 저는 소리치려 했지만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어요.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쇠로 된 것이 부딪히는 소리, 트럭이 후진하는 소리, 삐삐삐 하는 경고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저는 알아내고 싶었지만 눈이 감겼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귀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일어나. 가게 털려. 민석이 형이 다 가져가. 엄마, 제발 일어나. 정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귀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뜨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납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갑자기 창문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창틀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도둑인가?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하고 오래된 창틀이 비명을 질렀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냄새가 났어요. 밖에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좁은 창문으로 힘겹게 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 쿵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러더니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것 같았어요. 물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셔야 해요. 혜린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겨우 실눈을 떴습니다. 혜린이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옷도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쫓아냈는데.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전무가 창고 터는 중이에요. 지금 안 가면 다 털려요. 30년 지키신 가게 다 뺏겨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혀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혜린이가 제 뺨을 가볍게 때렸어요. 따끔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눈 뜨세요. 제발이요. 정훈 씨가 지키라고 한 가게잖아요. 정훈이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혜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그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무거운 물건을 싣는 소리도 났습니다. 쇠로 된 것이 쿵쿵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자, 내가 원수처럼 여겼던 혜린이가 저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요. 혜린이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손뭉치를 넣은 것처럼 멍했어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 같았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수면제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 트럭 엔진 소리,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가게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걸을 수 있으세요? 혜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2회를 살면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혜린이가 제 팔을 자기 어깨에 둘렀어요. 그 여자 어깨가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빗속을 뚫고 와서 창문으로 기어 들어온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방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가 캄캄했습니다. 가게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뒷문을 열자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비였어요. 하지만 덕분에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앞에 대형 트럭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트럭이었습니다. 짐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상자들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인부 3명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자들을 알아봤어요. 완도산 최상급 전복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 산삼 배양근이 든 나무 상자, 복날 대목을 위해 제가 직접 발품 팔아 구한 귀한 재료들이었습니다. 3개월치 재고가 전부 트럭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수천만 원어치가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과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면서요. 한 남자가 서류 뭉치를 민석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이가 그걸 받아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악수를 했습니다. 마치 사업 파트너와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니야. 이건 뭔가 오해야. 민석이가 저럴 리가 없어. 저는 비틀거리며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위험해요. 혜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창고 뒤쪽 숨겨진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쉴 때 쓰던 비밀 통로였어요. 민석이도 모르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재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선반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형님.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늙은이가 수면제 먹고 뻗어 있어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미 늦죠. 재고는 다 빼고
서류도 다 맞춰놨어요. 고모님이 치매 걸렸다고 하면 누가 뭐래요. 나이도 72이시니까. 병원 진단서도 꾸며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치매? 내가 치매라고? 병원 진단서까지? 민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랑도 다 얘기됐어요. 가게 인수하면 저한테 수수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2억 정도요. 거기다 3년간 빼돌린 돈까지 하면 꽤 짭짤하죠. 충분히 새 사업 시작할 수 있어요. 3년. 3년이라고요.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내 돈을 빼돌렸다고요. 내가 밤낮 없이 닭을 삶고 육수를 끓이는 동안 저 아이는 내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그때 혜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제 따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혜린이가 가리킨 곳은 사무실 책상 위였어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였어요. 가게 매각 계약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를 넘기는 서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위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장부가 있었어요. 이중 장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던 장부, 하나는 진짜 장부. 숫자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본 장부에는 매출이 적게 적혀 있었고, 진짜 장부에는 훨씬 많은 금액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빼돌린 금액이 빨간 펜으로 계산돼 있었어요. 1억 8천만 원. 억 단위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장부를 놓칠 뻔했습니다. 30년을 믿었던 조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고모님? 민석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민석이구나.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석아.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민석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수면제 2알이나 먹었는데 어떻게 깨셨어요? 보통 6시간은 뻗어 있어야 하는데. 아, 그 여자가 깨웠구나. 민석이가 혜린이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혜린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떨리는 몸으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혜린이가 왜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봤는지. 그 여자는 도둑질을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도둑을 잡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민석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키워요? 고모님이 절 뭘 키웠어요? 맨날 정훈이 형만 챙기셨잖아요. 정훈이는 아들이니까 가게 물려받고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부려먹으려고 하셨잖아요. 명절 때 용돈도 정훈이 형한테 더 주셨어요. 저한테는 늘 고마워, 수고해, 이런 말뿐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랬나? 내가 그랬나? 민석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30년 동안 이 가게에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톱이 빠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훈이 형이 죽었는데도
고모님은 저한테 가게를 안 넘기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난 형수한테는 방을 내주시고 저보다 형수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민석이 눈에 증오가 서렸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 혜린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무님,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30년을 함께 일한 분이잖아요. 민석이가 혜린이를 쳐다봤어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이야말로 왜 이러세요? 당신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훈이 형 보험금도 다 썼으면서 빈털터리가 돼서 기어 들어온 거잖아요. 혜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주면서요. 전 보험금 안 썼어요. 빚 갚는 데 쓴 것도 아니에요. 그 돈은 혜린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배를 감싸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아껴뒀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 무슨 아이? 혜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3개월이에요. 정훈 씨 아이예요. 정훈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긴 아이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아이, 내 손주? 저는 혜린이 배를 바라봤어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자주 토했는지, 왜 그렇게 쓰러졌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입덧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훈 씨가 돌아가신 후에 알았어요. 처음엔 낳을지 말지 고민했어요.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정훈 씨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이 아이를 지키려고 여기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진실을 말씀드리려고요. 전무님이 가게를 빼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안 믿으셨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진짜 도둑을 곁에 두고 가족을 내쫓으려 했던 거예요. 형수가 임신을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금 와서 늦었어요. 민석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아이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민석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것이었어요. 창고에서 쓰던 과도였습니다.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조용히 하시죠. 둘 다. 빗소리가 크니까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못 들어요. 저는 혜린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손주가 저 여자 뱃속에 있어요.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과도를 들고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칼날이 번쩍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혜린이를 뒤로 밀었습니다. 내 몸이 방패가 되어야 했어요. 이 여자 뱃속에는 내 손주가 있으니까요. 72해를 살았지만 지금처럼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서가, 제발 그만해.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입꼬리가 흉하게 올라갔어요. 이제 와서 제발이요? 30년 동안 제발이란 말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늘 당연하다는 듯이 부려먹기만 하셨으면서. 고마워, 민서가, 수고했어, 민서가. 그 말이 월급이었어요? 정훈이 형한테는 가게 물려주고 저한테는 빈말만 던지셨잖아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 내가 차별했나?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칼을 휘둘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팔뚝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어요. 앞치마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혜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팔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지켜야 해. 내 피부치를 지켜야 해. 민석이가 다시 칼을 치켜들었어요.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는 민석이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옆에 있던 무거운 장부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중 장부와 계약서가 담긴 그 뭉치요. 3년간의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민석이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팔에서 피가 튀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장부가 민석이 이마에 맞았습니다. 서류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민석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눈을 감고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고 구석에 있던 철제 국자를 움켜쥐었어요. 50년 된 무쇠 국자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30년 넘게 육수를 저어온 국자였습니다. 묵직했어요. 이 국자로 수천 그릇의 삼계탕을 만들었습니다. 물러서지 못해. 저는 국자를 들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30년 넘게 주방을 지휘한 목소리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직원들을 이끌었던 목소리. 민석이가 멈칫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삐뽀삐뽀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누가 신고한 거지? 이 한밤중에 민석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 반장이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빼들고 있었어요. 오 반장이 민석이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꼼짝 마. 칼 내려놔. 민석이가 황급히 뒷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과도를 휘두르며 길을 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더 빨랐어요. 한 명이 민석이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다른 한 명이 민석이 다리를 걸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민석이가 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못했어요. 최민석 씨 횡령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민석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석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나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경찰이 왜 끼어들어요? 고모님 말씀해 주세요. 오 반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족? 칼 들고 협박하는 게 가족이야? 70 넘은 노인한테 칼을 휘둘러? 다 찍혔어. 카메라에 전부 다. 저는 그제야 생각났어요. 오 반장이 설치한 카메라. 사무실과 창고에 달아둔 그 작은 카메라들. 오 반장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오 반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와서 봤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고. 민석이 녀석이 트럭에 짐 싣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지켜봤지. 그러다 칼까지 들더라고. 바로 신고했어. 저는 오 반장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오 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저 며느리한테 해.
비 맞으면서 창문으로 기어 들어가더라고. 카메라에 다 찍혔어. 임신한 몸으로. 저는 혜린이를 바라봤어요. 그 여자가 달려와 제 팔을 살폈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지만 깊지는 않았어요. 혜린이가 자기 옷소매를 찢어 제 팔에 감아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가 많이 나요. 병원 가셔야 해요. 빨리요. 저는 혜린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임신한 몸으로 빗속을 뚫고 와서 저를 구했어요.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내쫓으려 했던 여자가요.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혜린아.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개월 동안 이 여자를 도둑년 취급하고 모진 말을 퍼붓고 쫓아내려 했어요. 당장 나가라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어요. 내 손주를 품고서요. 비를 맞으며 창문으로 기어 들어와서요. 미안해. 미안해. 저는 혜린이를 끌어안았어요. 비에 젖은 차가운 몸이었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아이. 내 피부치. 저는 흐느꼈어요. 내가 눈이 멀었어. 도둑놈을 곁에 두고 진짜 가족을 내쫓으려 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혜린이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이 얘기도 전무님 얘기도 겁이 나서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어. 내가 미워서 귀를 막았어. 내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았어. 민석이 말만 들었어. 오반장이 다가왔어요. 손에 깨끗한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팔의 피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영자야, 일단 병원부터 가자. 꿰매야 할 것 같아. 많이 다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민석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석이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고모님, 고모님, 저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을 곁에 뒀던 조카였어요.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뛰어놀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30년을 믿었던 조카가 3년 동안 돈을 빼돌리고 가짜 치매 진단서를 꾸미고 가게를 통째로 팔아먹으려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칼까지 들었습니다. 저와 임신한 며느리를 해치려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혜린이와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팔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줬어요. 혜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주 얼굴 꼭 보셔야죠. 꼭 건강하게 나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훈아, 내가 남기고 간 게 있었구나. 저는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킬게. 내 아내도, 내 아이도 꼭 지킬게.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비에 젖은 가게 간판이 보였습니다. 100년 삼계탕. 50년 된 그 간판이 빗물에 젖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간판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이면 말복이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육수를 기다리고 있어. 혜린아, 내 어머니. 내일 가게 열 수 있겠니? 나 대신. 혜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혜린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우리 집 비법.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야. 3대째 이어져 온 맛이야. 이제 너한테 물려줘야지. 그래야 내 아이한테도 물려줄 수 있잖아. 혜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반드시 해낼게요. 정훈 씨 목까지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팔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요. 3개월 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것이 거친 기분이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에 대한 미움, 조카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이면 말복입니다. 가게는 북적일 거예요. 손님들이 줄을 설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있고 뱃속에 손주가 있어요. 100년 삼계탕의 육수는 계속될 거예요. 때를 이어서요. 정훈이가 남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말복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팔에 12바늘을 꿰매고 돌아왔어요. 붕대가 팔뚝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일주일은 쉬라고 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말복이에요.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삼계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저는 혜린이와 함께 주방에 섰어요.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팔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진통제를 2알 먹고 버텼습니다. 혜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겠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다치신 팔로 어떻게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만은 내가 해야 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잘 봐. 한 번밖에 안 알려줄 거야. 저는 냉장고에서 닭을 꺼냈습니다. 토종닭 10마리. 한 마리씩 손질하며 설명했어요. 닭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 찹쌀은 미리 4시간 불려놔야 해. 대추는 씨를 빼고 밤은 속껍질까지 벗겨야 떫은 맛이 안 나. 혜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육수가 제일 중요해. 우리 집 비법은 황기랑 당기를 넣는 거야. 비율이 중요해. 황기 3뿌리에 당기 1뿌리. 이걸 틀리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끓는 점을 맞춰야 해. 팔팔 끓으면 안 돼. 보글보글 끓어야 약재 향이 배어. 저는 약재를 꺼내 보여줬어요. 혜린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 향이 100년 삼계탕 향이었군요. 처음 왔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다른 삼계탕 집이랑 뭔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굴 근육이 낯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육수에 정성을 담으면 손님이 알아본다고. 대충 끓이면 대충인 게 티가 난다고. 30년 동안 새벽마다 이 가마솥 앞에 섰어. 정훈이 아빠가 돌아가시고도 정훈이가 떠나고도 이 자리를 지켰어. 힘들 때마다 이 육수 냄새 맡으면 힘이 났어. 혜린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여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이어받아. 아침 6시 직원들이 출근했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소문났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오 반장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도 안 됐을 때였어요. 손에 삼계탕 재료가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새벽에 도매시장을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전복, 인삼, 대추, 밤. 어젯밤 민석이가 빼돌린 것들을 다시 구해온 거였어요. 어젯밤에 민석이 녀석이 빼돌린 거 생각하면 열받지만 손님들한테 삼계탕 못 판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걸로 일단 버텨. 돈은 나중에 줘도 돼. 저는 오 반장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고마워. 평생 갚을게. 삼계탕 평생 공짜야. 오 반장이 껄껄 웃었어요. 그 말 녹음해뒀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밀려들었어요. 작년 말복보다 더 많았습니다.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어요. 한여름 햇볕 아래서 손님들이 땀을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붕대 감은 팔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혜린이가 제 옆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았어요. 뚝배기를 나르고 반찬을 채우고 계산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육수 더 풀어요? 응, 환기 하나 더 넣어. 손님이 많으니까. 혜린이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제가 몰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이 줄었어요. 저는 주방 구석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혜린이가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오늘 하나도 못 드셨잖아요.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 제가 30년간 지켜온 그 맛.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어. 우리 집 맛이야. 혜린이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혜린이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배가 앞으로 쏙 나왔어요. 걸을 때마다 허리를 잡고 뒤뚱거렸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올 때가 됐어요. 저는 매일 그 배를 보며 설렜습니다. 민석이는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횡령과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3년간 빼돌린 1억 8천만 원과 가게 매각 시도 그리고 칼로 상해를 입힌 죄가 인정됐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살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덜 차별했더라면, 정훈이한테만 집중하지 않고 민석이도 챙겼더라면, 그런 생각이 밤마다 들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 반장이 회계를 도와줬습니다. 민석이가 꾸며놓은 이중 장부를 정리하고 빼돌린 돈 중 일부를 회수했어요. 새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혜린이가 출산하면 제가 당분간 혼자 해야 하니까요. 젊고 성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민석이 같은 눈을 가진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혜린이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간판 불을 끄려는데 혜린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정훈 씨가 이 간판 자랑을 많이 했어요. 3대째 이어온 가게라고. 할머니가 시작하고 어머니가 이어받고 언젠가 자기도 물려받을 거라고요. 그 말을 참 자랑스럽게 했어요.
저는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100년 삼계탕.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글씨였습니다. 50년 된 간판이에요. 비바람에 시달리고 햇볕에 바래고 그래도 버텨온 간판. 정훈이가 그랬어? 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를 데려왔을 때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삼계탕을 제일 잘 끓인다고. 이 육수 맛은 어디서도 못 먹는다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이 맛을 꼭 물려줘야 한다고요. 자기 아이한테도 손주한테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훈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너한테 너무 쌀쌀맞게 굴었지. 아들 뺏긴 것 같아서 그랬어. 혜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서툴렀어요.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저는 혜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불룩한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힘이 세네. 혜린이가 웃었어요. 아들이에요. 초음파 찍었는데 아들이래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정훈이를 닮은 아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름은 지었니? 정훈 씨가 미리 지어놨어요. 아들이면 정민이래요. 김정민이요.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김정민. 내 손주 이름. 한 달 뒤 혜린이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3kg 50g.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 밖까지 들렸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오 반장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했을 때 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정훈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어요. 40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주먹을 꼭 쥔 작은 손, 오물거리는 입술, 감은 눈 위로 보이는 까만 속눈썹, 정훈이를 빼닮았어요. 코도, 귀도, 턱선도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맛있는 삼계탕 많이 끓여줄게. 크면 내가 이 가게 이어받아야 해. 증조할머니부터 시작해서 4대째야. 알았지? 아이가 손을 뻗어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 손이 언젠가 국자를 잡고 육수를 저을 거예요. 오늘은 정민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입니다. 가게에 작은 잔치상을 차렸어요.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올렸습니다. 오 반장이 오고 단골 손님들이 왔어요. 30년 넘게 다닌 할머니 손님도 오셨어요. 다들 아이를 보며 축하해 줬습니다. 정훈이 닮았다고 복덩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마솥 앞에 서서 육수를 저었어요. 황기와 당기 향이 김과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옆에는 혜린이가 있었습니다. 등에는 정민이가 엎여 있었어요.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혜린아, 이제 내가 저어봐. 혜린이가 국자를 받아들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육수를 저었습니다. 황기 3뿌리, 당기 1뿌리. 제가 알려준 대로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할 거야. 이 아이는 잘할 거야. 100년 삼계탕의 육수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크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겠죠. 정민이가 크면 혜린이가 가르치고 정민이 아이가 태어나면 또 그 아이에게 가르치겠죠. 그게 가게를 지킨다는 거예요. 맛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 대를 이어 전하는 것. 정훈아, 엄마가 잘 지키고 있어. 내 아내도 내 아들도 건강하게 잘 있어. 걱정 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봄 하늘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정훈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